퀀텀 이노베이션스의 33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모든 시선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CEO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얼음 요새라는 별명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히 닫힌 입술, 그리고 그 무엇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차가운 눈. 강태준은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카리스마와 냉철함으로 거대 IT 기업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방금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태블릿 화면에서 눈으로 훑어본 뒤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최영민 이사.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신규 프로젝트의 성과가 기대 이하입니다. 보고서 상위 수치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핵심 기술의 안정화 실패율이 15%를 넘고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목당한 최영민 이사는 중년의 노련한 경영인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럽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대표님, 그건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RD팀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에는 언제나 약간의 시행착오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너무 완벽함만을 추구하시다 보면 시행착오와 무능력은 다릅니다. 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15%의 실패율은 약간이 아닙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최 이사님은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잊으신 것 같군요. 싸늘한 질책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최영민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최영민은 자신의 측근 몇 명과 함께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넥타이를 살짝 비틀었다. 정말이지,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야. 저러니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측근 중 하나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밖에서는 전혀 남성 구실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약혼녀가 죽은 그 사고 이후로 아예 그쪽으로는 끝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일에만 미쳐서 아랫사람들을 쥐어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민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남자로서 무능하다? 흥미롭군. 아무리 잘난 CEO라도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흔들기는 쉽지. 그는 태준의 완벽한 통제력 뒤에 숨겨진 그 소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그 소문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태준을 끌어내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냉혹한 지배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위스키가 담긴 잔을 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뒤집힌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차마 그 사진을 바로 볼 용기가 없었다. 최 이사가 언급한 그 사고 이후 태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삭제하고 오직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었다. 그 대가로 그는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각을 잃었다.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어떤 욕망도
설렘도 심지어 따뜻함조차 느낄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버렸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에 들이켰다. 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스스로 만든 얼음 감옥. 그는 이 공허함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다. 다음 날 아침 퀀텀 이노베이션스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미묘하게 술렁였다.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로비에 들어선 한 여자는 주변의 화려하고 긴장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원, 조직, 심리 및 성과 개선 컨설턴트. 최근 급격히 경직된 사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태준이 직접 승인하여 채용한 인재였다. 한지원은 30대 초반으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전문성이 돋보였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로비를 스캔하며 사람들의 표정과 걸음걸이, 상호작용을 빠르게 분석했다. 경직도 최상, 소통 단절, 명백한 공포 문화. 그녀가 배정받은 사무실로 향하던 중 복도 코너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빠른 속도로 걸어오던 남자는 그녀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방향을 틀었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지원이 반사적으로 외치며 몸을 숙였다. 괜찮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지원이 태블릿을 주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얼음장 같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떨어진 태블릿을 무표정하게 받아들였지만 지원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로 억제된 그러나 통제 불능의 무언가였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보았다. 태블릿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손끝이 경미하게 떨리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마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과 흡사했다. 그는 그 떨림을 즉시 숨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저 남자가 강태준, 얼음 요새, 그리고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소문의 주인공. 그녀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저것은 냉철함이 아니었다. 저것은 감정을 완벽하게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필사적인 방어기제였다. 그녀의 전문적인 호기심이 발동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방금 그 여자와 부딪힐 뻔한 순간, 태블릿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그 찰나, 그는 5년 전 빗길에 그 사고를 떠올렸다.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끔찍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부서지던 순간 그는 손바닥을 폈다.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고작 태블릿 하나 떨어뜨린 것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그는 새로 부임한 컨설턴트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지원,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그는 불쾌감을 느끼며 모니터를 켰다. 한지원의 업무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각 부서를 돌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조직 문화를 파악했다. 예상대로였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강태준을 두려워했고 그의 능력은 존경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퍼져 있었다. 대표님은 완벽하시죠. 하지만 좀 비인간적이세요.
한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고 이후로 완전히 변하셨어요. 예전엔 저렇지 않으셨는데 요즘엔 그냥 일하는 기계 같아요. 오죽하면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돌겠어요. 지원은 소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아서 이야기했다. 특히 최영민 이사 라인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 소문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다녔다. 리더가 감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나 결함이 있으면 조직 전체가 병드는 법이죠. 우리처럼 역동적인 IT 기업에는 맞지 않는 리더입니다. 최 이사의 최측근인 박 부장의 말이었다. 지원은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며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문제는 단순히 경직된 문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리더인 강태준의 깊은 트라우마와 그것을 이용하려는 내부의 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질식해가는 조직원들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뒤 전사 임원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이번 안건은 한지원이 분석한 조직 문화 개선안에 대한 1차 보고였다. 지원은 회의실 앞에 서서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데이터와 통계를 제시하며 현재 퀀텀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부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양방향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과도한 성과, 압박과 감정적 고립은 장기적으로 창의성을 저해하고 핵심 인재의 이탈을 초래할 것입니다. 최영민 이사가 팔짱을 끼며 비꼬는 듯한 투로 말했다. 한지원 씨, 여긴 유치원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밥 먹여줍니까? 우리 퀀텀은 업계 최고입니다. 그건 강 대표님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 덕분이죠. 그걸 공포라고 매도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원은 최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공포와 존경은 다릅니다, 이사님. 현재 직원들은 대표님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수를 감추게 만들고 보고 라인을 왜곡시킵니다. 아까 강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3분기 신규 프로젝트 실패율 15%도 어쩌면 이런 조직 문화에서 파생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싸늘해졌다. 감히 누구도 강태준의 면전에서 그것도 최 이사의 실패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최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가 저 당돌한 컨설턴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강태준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는 한지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관찰자의 눈빛. 그녀는 지금도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회의실의 위선을 갈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태주는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경한 감각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것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 표면에 누군가 작은 돌을 던진 것 같은 미세한 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저 여자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속하세요, 한지원 씨. 당신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궁금하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명백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최영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임원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지원은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녀와 강태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충돌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한지원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자
퀀텀 이노베이션스에 얼어붙은 공기 속에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뷰나 설문지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 사이에 앉아 점심을 먹었고 휴게실의 커피 머신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때로는 부서별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하며 조직의 실제 작동 방식을 피부로 느꼈다. 그녀의 관찰은 날카로웠다. 직원들은 강태준이라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지만 감히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는 못했다. 그들은 그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결단력을 존경했지만 그가 복도를 걸어올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섰다. 대화는 멎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다. 지원은 강태준이 주관하는 주간 핵심 성과 점검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얼음 요새의 실체를 목격했다. 태준은 숫자에 관한 한 귀신이었다. 그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단 몇 초 만에 짚어냈다. 김 팀장, 3번 노드의 트래픽 분산 알고리즘이 비효율적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 피크 타임 때 서버가 다운될 겁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누락시켰더군요. 그의 지적은 정확했지만 그 방식은 기계가 오류 코드를 읽어내는 것과 같았다. 김 팀장은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태주는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 후였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실수나 감정적 동요를 위한 여유 공간이 없어 보였다. 지원은 김 팀장이 회의실을 나가며 절망감에 휩싸인 얼굴로 이마를 짚는 것을 보았다. 저것이 공포 문화의 실체였다. 반면 최영민 이사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김 팀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김 팀장, 너무 상심 말게. 우리 대표님이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난 김 팀장의 능력을 믿네. 이번 주말에 나랑 식사나 한번 하지. 그의 행동은 겉보기엔 따뜻했지만 지원은 그 이면에 숨겨진 교활한 정치적 계산을 보았다. 그는 태준의 비인간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소문이 있었다. 대표님은 감정이 없으셔. 그 사고 때 약혼녀랑 같이, 알지? 그 이후로 아예 고자가 됐다는 말이 사실일 거야. 그러니 저렇게 일에만 목숨 걸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태준의 리더십을 좀먹는 독이었다. 지원은 이 소문의 진원지가 최영민 이사 주변이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지원은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첫 번째 공식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상은 각 부서의 팀장급 이상 중간 관리자들이었다. 놀랍게도 강태준 대표가 예고 없이 워크숍 뒷자리에 참석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안 그래도 긴장되어 있던 관리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최영민 이사 역시 예상치 못한 듯 불편한 기색으로 태준을 힐끔거렸다. 지원은 잠시 태준과 눈을 맞추었다. 그는 여전히 그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어디 한번 해보시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원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워크숍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성과와 심리적 안정감의 상관관계였다. 초반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관리자들은 태준의 눈치를 보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지원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근 도입된 절대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태준이 직접 지시하여 도입한 것으로 오직 정량적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평가하고 즉각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최영민 이사가 즉시 마이크를 잡고 그 제도를 옹호했다.
한지원 컨설턴트. 그 시스템은 우리 퀀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1등 공신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만들었죠. 직원들도 공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원은 최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사님, 제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익명화된 직원 인터뷰 내용과 번아웃 지수 그래프를 띄웠다. 공정한 것이 아니라 잔인하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 동료는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일 뿐이다. 이것이 직원들의 목소리입니다. 단기 실적은 올랐을지 모르나 부서 간 협업은 단절되었고 창의적인 시도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이 앉아있는 뒷자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대표님, 인간적인 변수를 무시하는 시스템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깨지기 쉬운 브리틀리것뿐입니다. 그런 시스템은 직원들의 침묵을 동의로 번아웃을 헌신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퀀텀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내부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순간 워크숍룸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깨지기 쉬운 것다. 그 단어가 강태준의 뇌리에 밝혔다. 지난 5년간 그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였다. 그는 사고 이후 자신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얼음으로 감쌌다. 하지만 그 얼음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깨지기 쉬운 방어막일 뿐이었다. 최영민 이사는 저 당돌한 여자가 방금 대표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태준이 저 여자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모든 관리자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한지원을 응시했다. 그는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분석당했다고 느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갑옷안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회사의 시스템을 비판했다고 생각했지만 태주는 그녀가 자신을 비판했음을 알았다. 인간적인 변수를 무시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 깨지기 쉬운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당신이 제안하는 대안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보고서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것이 다였다. 분노도 질책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명백한 호기심의 발로였다. 최영민의 미소가 굳었다. 관리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워크숍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지원은 자신의 노트북을 챙기며 등 뒤에 꽂히는 태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짐을 다 챙기고 문을 나설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깨지기 쉬운 브리를이라는 단어를 곱씹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그 어떤 타인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분노, 경멸, 혹은 무관심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한지원이라는 여자가 그의 완벽한 얼음 요새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다. 워크숍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강태준은 그날 이후 한지원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말은 귓가에 더 선명하게 맴돌았다. 깨지기 쉬운 브리터. 그는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날카로운 분석과 데이터,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인간에 대한 통찰력. 그것은 그가 지난 5년간에서 외면해왔던 것들이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흐렸다. 5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과 똑같은 무거운 구름이 서울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집무실 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달력의 숫자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뇌는 집요하게 그날이 약혼녀 유진의 기일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평소보다 2배로 일정을 잡고 자신을 일 속에 몰아넣었다. 저녁 8시가 넘었을 무렵 집무실에는 그 혼자 남아 있었다. 서류에 집중하려던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유리를 때리는 빗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상자를 강제로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그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타이어의 마찰음,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의 지독한 침묵, 피와 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조수석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절망적인 순간, 유진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펜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얼음 요새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자기 혐오가 뒤엉킨 발작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맹렬한 기세로 그를 덮쳤다. 그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벽이 그를 짓누르고 빗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을 것 같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으며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비서실의 직원이 놀라 그를 불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고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어 맹렬한 속도로 빠져나갔다. 강태주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는 그저 이 질식할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의 시야는 5년 전 그날의 붉은 빛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는 한강변의 인적 드문 갓길에 차를 세웠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핸들 위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날뛰었다. 그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완벽한 CEO 강태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끔찍한 기억 속에 갇힌 무력하고 겁에 질린 한 남자에 불과했다.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소문. 그들은 틀렸다. 그는 남자로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망가져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차 창문을 두드렸다. 톡톡. 태주는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빗물로 얼룩진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차 안은 비좁았다. 조수석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강태준 씨.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든 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늦게까지 남아 태준에게 요청받은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나측은 차량이 위태롭게 멈춰서 있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태준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망가진 모습을 들켰다는 수치심이 공포를 밀어내고 치밀어 올랐다. 꺼져.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당장 내 차에서 나가. 지원은 그의 분노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어 있고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얕고 빠르다는 것을 즉시 파악했다.
전형적인 급성 패닉 발작 상태였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제 말 들으세요. 여긴 2025년 서울이고 대표님은 차 안에 계십니다. 5년 전 그날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그의 혼란스러운 뇌리에 파고들었다. 저를 보세요, 강태준 씨. 그녀는 그와 눈을 맞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숨을 쉬세요. 넷을 세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넷을 참고, 여섯을 세는 동안 천천히 내뱉으세요. 태주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차분한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흡, 후,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몇 번이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태준의 광란적인 심장 박동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핸들을 부서져라 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비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한 한지원이 여전히 침착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가라고 했을 텐데 이제 가도 될 것 같네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도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뇌가 위험 신호를 잘못 해석한 것뿐이에요. 의학적인 증상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태주는 망설이다가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스며들었다. 지난 5년간 그는 타인에게서 이런 종류의 온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녹이는 듯했다. 지원은 그가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리려 했다. 그 순간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목을 잡았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다. 지원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태주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느꼈다. 그녀의 팔목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 그것은 그가 잊고 살았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그리고 그 온기가 닿는 순간 그의 멈춰버린 심장 어딘가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다. 쿵, 쿵. 그것은 패닉으로 인한 광란적인 고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낯설고 느리고 묵직한 울림이었다. 마치 거대한 빙하의 심층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자신에게 남자로서의 기능이 남아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아니, 그는 그것이 트라우마와 함께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한지원의 존재 앞에서, 그녀의 침착함과 그녀가 건넨 온기 앞에서 그의 몸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의 신호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고맙소. 태준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CEO 강태준이 아닌 인간 강태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건넨 진심이었다. 지원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아차린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컨설턴트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태주는 그녀의 차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손에 남은 보온병의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울리고 있는 새로운 심장 박동을 느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날 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강태준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원래의 궤도로 복귀했다. 그는 여전히 얼음 요새였고 그의 집무실은 그 누구의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알았다. 그의 내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그는 한지원이 건넸던 보온병의 미지근한 온기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전략기획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날카로운 지적이 오갔고 임원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했다. 하지만 태주는 자신의 집중력이 미세하게 분산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배석한 한지원을 향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회의를 관찰하며 노트북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날 밤의 동정이나 호기심 대신 오직 전문가로서의 침착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심장이 잊고 있었던 그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쿵 하고 울렸다. 그것은 공포 발작대의 광란적인 고동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마치 잠자고 있던 거대한 기계가 예열을 시작하는 듯한 낮고 힘찬 소리였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보고서로 향했다. 재무팀, 3분기 현금 흐름 예측이 과도하게 낙관적이군요. 변동성 리스크를 재산정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는 자신의 귓가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통제 불가능한 생리적 반응이었다. 이 새로운 감각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지원이란 존재가 그의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혹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신경계가 강제로 깨어나는 듯했다. 그것은 희미한 희망인 동시에 끔찍한 공포였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정을 삭제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의 가장 견고한 방어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들어와 그가 묻어버린 인간 강태준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는 이 변화가 두려웠다. 감정이 돌아온다는 것은 5년 전의 그 끔찍한 고통과 죄책감 역시 함께 돌아온다는 의미일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낯선 살아있음의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모순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믿었던 남자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그저 깊은 트라우마 속에 잠들어 있었을 뿐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최영민 이사는 강태준의 미묘한 변화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태준이 공황 상태로 회사를 뛰쳐나갔다는 사실을 경비팀의 내부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 또한 최근 회의에서 태준이 그 신임 컨설턴트인 한지원을 유독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했다. 최영민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비밀리에 만났다. 강태준이 흔들리고 있어 최영민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얼음 요새에 드디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게지. 듣자 하니 그날 밤에도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쳐나갔다더군. 아마 그 사고 트라우마가 도진 거겠지. 게다가 그 한지원이라는 여자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일 중독자 강태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측근 중 하나가 거들었다. 그 여자 꽤 영리해 보입니다만 대표의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최영민은 시가를 문질렀다. 약점이 되고 말고 감정이 메마른 놈일수록 한번 감정이 터지면 댐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법이야. 지금 강태준은 불안정 상태다.
이사회는 가장 안정적인 리더를 원하지. 특히 지금처럼 중요한 MA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최영민이 노리는 것은 오로라 테크와의 대형 인수 합병건이었다. 이는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대한 프로젝트로 강태준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쐐기를 박을 때다. 오로라 테크 측의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퀀텀의 CEO가 심각한 PTSD를 겪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그리고 그 남자로서의 문제도 넌지시 끼워 넣어 리더십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MA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강태준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이사회는 불안정한 CEO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자신이 준비된 대안으로 나서면 되었다. 최영민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강태준은 이미 망가진 남자였고 자신은 그저 그 사실을 모두에게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한지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녀가 제안한 조직 문화 개선 2단계 계획안에 대한 결재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날 밤의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첫 번째 공식적인 1대1 대면이었다. 집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준은 일부러 서류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제안서 내용은 확인했소. 예산안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차갑고 단조롭게 들리기를 바랐다. 지원은 그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침착하게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펼쳐들었다. 그 부분은 단순한 교육 비용이 아닙니다. 대표님, 각 팀의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하고 갈등 중재 전문가를 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깨지기 쉬운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책상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바로 그때였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듯한 그녀 특유의 맑고 깨끗한 향기가 태준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한지원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향기였다. 순간 태준의 호흡이 멎는 듯했다. 그의 몸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명백한 남성으로서의 반응을 보였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고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예고 없이 깨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심장 박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몸 전체가 그녀의 존재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이 감각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워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의자가 뒤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지원이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대표님? 태준은 그녀를 마주 볼 수 없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특히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급히 창가로 돌아서서 밖을 내다보는 척했다. 보고서는 두고 나가보시오. 검토 후에 연락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칠어져 있었다. 지원은 그의 긴장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지금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태준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공황 발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력이었다. 자신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원초적인 에너지였다. 그는 자신이 한지원을 여자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주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바로 그때 비서실에서 긴급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방금 오로라 테크의 브라이언 킴 부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MA 최종 협상 조율 미팅을
긴급 보류하고 싶다는 상당히 무례한 통보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표님의 건강 상태와 우리 회사의 내부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루머를 들었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혼란스럽던 그의 뇌가 순식간에 냉철한 CEO의 모드로 전환되었다. PTSD, 감정 불안, 내부 안정성, 이 단어들을 조합하자 범인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영민, 이전의 강태준이었다면 이성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고 데이터를 통해 루머를 반박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기계처럼 이 문제를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강태준은 달랐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5년 만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MA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그런데 최영민이 감히 그것을,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에 대한 완벽하게 통제된 전쟁 선포였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에너지가, 한지원이 깨운 그 에너지가 자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결단력 있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태준은 인터폰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 내일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오로라 테크 측에 전해. 미팅은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들의 본사로 찾아가겠다고. 또한 감사팀의 지시에 지금 즉시 최영민 이사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 3개월간의 대외 접촉 기록을 내 책상으로 가져와. 지금 당장 오로라 테크와의 M&A 협상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퀀텀 이노베이션스 전체를 뒤흔들었다. 최영민 이사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강태준의 리더십 자체를 겨냥한 정교한 독화살이었다. 태준은 감사팀이 가져온 보고서를 밤새도록 검토했다. 최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 그가 접촉한 인물들, 그리고 오로라 테크의 브라이언 킴 부사장과의 비공식적인 만남 기록,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최영민이 아님을 알았다. 진짜 적은 지난 5년간 자신을 올가맨 과거의 망령, 그리고 그 망령을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한지원이라는 존재로 인한 내면의 혼란이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되찾기 위해 먼저 이 혼란의 근원을 직시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낯선 감각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퇴근 준비를 하던 한지원을 비서실을 통해 호출했다. 잠시 제 집무실로 와주시죠. 공식적인 컨설팅 요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지원은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태준의 집무실로 가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MA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녀가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그날 밤 차 안에서와는 전혀 달랐다. 이곳은 강태준의 영역이었고 그는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류가 아닌 그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존재를 탐색하는 듯한 복잡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앉으시죠. 태준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지원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그를 마주 보았다. 무슨 일로?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일에 대해선 비공식적인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이 그의 등 뒤로 펼쳐졌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 한지원 씨, 당신은 조직 심리 전문가요. 그렇다면 개인의 심리, 특히 극단적인 트라우마가 개인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알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원은 이것이 단순한 업무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것은 제 전문 분야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태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내면의 갈등은 숨겨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일 중독자, 냉혈한, 감정이 없는 기계. 그리고 남자로서 무능하다고들 하지. 그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낯선 감각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어떻겠소? 사실이라도 지원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것이 대표님의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 자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태주는 그녀의 책상 앞까지 와서 멈춰섰다. 그는 책상을 짚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개인적인 문제라.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그들은 이유를 모르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 거대한 얼음 성벽 안에서 지난 5년간 갇혀있던 진실이 문을 열고 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나는 5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모든 걸 잃었소. 유진이만 잃은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감정을 잃었소. 기쁨, 슬픔, 분노, 심지어 고통까지도. 나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어.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칠 듯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사람들이 말하는 무능함은 그런 거요.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 어떤 욕망도, 어떤 따뜻함도. 내 세상은 그날 이후로 완벽하게 얼어붙었소. 그게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의 억눌렸던 고백이 터져 나왔다. 지원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전문가의 소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증인을 찾고 있었다. 나는 내가 유진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소. 태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빗길이었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핸들을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그녀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요.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소.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벌을 내린 게지. 다시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도록,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의 완벽했던 CEO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곳에는 지독한 죄책감에 갇혀 스스로를 유폐시킨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도 그를 만지지도 않았다. 그저 침착하지만 그 무엇보다 깊은 공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무실 전체를 울렸다. 그건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죄책감은 생존자들이 흔히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대표님은 스스로를 벌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뇌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 겁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를 분석했다. 그것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리 디소시에이션입니다. 심각한 트라우마에 대한 방어 기제죠. 대표님의 정신은 생존을 위해 감정과 욕망이라는 시스템에 전원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게 지난 5년간 대표님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닙니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보호, 방어 기제?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괴물 혹은 고장난 기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고통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했다. 그녀의 임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이해가 그의 죄책감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두려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지? 왜 5년 동안 아무 반응도 없던 내가 왜 당신 앞에서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의 미묘한 감각, 그리고 아까 집무실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생리적 반응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지원은 그의 혼란을 이해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대표님은 저를 안전하다고 인식했을 겁니다. 태준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저는 대표님을 CEO나 소문의 주인공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한 환자를 대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도 대표님을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전문적인 태도가 역설적으로 대표님의 무의식에 이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느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대표님은 5년간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죠. 그저 억압될 뿐입니다. 저는 그 억압된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표님의 몸이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CEO와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남자와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여자. 태주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어떤 비난이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프로페셔널한 확신만이 존재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 끔찍한 비밀을 누군가와 공유하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연결은 깊어졌다. 이것은 연민이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원초적인 신뢰라는 감정이었다. 태주는 자신이 최영민과 싸우기 위해 그리고 이 MA를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지원 씨,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컨설턴트로서가 아니오. 내 옆에서 내가 이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하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것은 명령이나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가장 절박하고도 연약한 제안이었다. 한지원의 사무실을 나선 강태주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풀리자 그의 본래 모습인 냉철한 전략가의 두뇌가 다시금 최고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을 되찾았고 그 감정은 분노와 결이라는 강력한 연료가 되어 그의 이성을 불태웠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한 최정예 회계감사팀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1급 기밀로 취급한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5년 전 사고 이후 사라졌던 생동감 넘치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나는 최영민 이사가 퀀텀을 배신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물증을 찾는다. 그의 새로운 명료함은 무서운 무기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발목 잡혀 수동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한지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인 한지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태주는 최영민이 오로라 테크에 유출한 정보가 단순한 루머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감사팀에게 최 이사가 결제한 지난 1년간의 모든 R&D 비용과 해외 컨설팅 내역을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대표님.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가리켰다. 최 이사는 홍콩의 유령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R&D 예산의 일부를 허위 용역비로 빼돌렸습니다. 금액은 지난 1년간 무려 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돈의 일부가 오로라 테크의 경쟁사 선셋 바이오의 고위 임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최영민은 M&A를 고의로 방해하고 퀀텀의 핵심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퀀텀이라는 배를 침몰시키고 자신은 거액을 챙겨 탈출할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태주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빛났다. 한편 최영민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한지원이라는 여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오로라 테크건으로 태준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의 유일한 버팀목인 한지원을 무너뜨리면 강태준은 완벽하게 고립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최영민은 자신의 수족인 IT 보안팀의 박 부장을 불렀다. 계획대로 진행해. 한지원 컨설턴트가 오로라 테크 M&A 관련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처럼 로그를 조작해. 누가 봐도 그녀가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 증거는 완벽해야 하네. 박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염려 마십시오, 이사님. 그녀의 IP와 접근 시간까지 완벽하게 위조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최영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태준이 그 여자 컨설턴트를 감싸고 돌수록 이사회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리더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자에게 빠져 있다는 것만큼 치명적인 스캔들은 없었다. 다음 날 오전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오로라 테크 M&A 협상 난항 및 내부 보안 감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최영민은 마치 회사의 위기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M&A가 중단된 것도 모자라 어젯밤 내부 감사에서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로그 기록을 띄웠다. 한지원의 이름과 사번, 그리고 그녀가 기밀 M&A 데이터룸에 접속한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것은 명백한 기밀 유출입니다. 한지원 컨설턴트가 오로라 테크 측의 루머와 함께 우리 내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최영민은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공격을 이어갔다. 대표님께서 특별히 총애하시던 그 컨설턴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금 당장 한지원 씨를 해고하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이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의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가 이성을 잃고 한지원을 감싸거나 혹은 당황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모두가 기대했다. 그러나 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표정하게 최영민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이사님. 태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아주 흥미로운 로그 기록이군요. 하지만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눈짓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비밀리에 고용한 외부 IT 보안 전문가가 들어왔다. 이분은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이십니다. 어젯밤 최 이사님 몰래 진짜 감사를 좀 했거든요. 보안 전문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최 이사님이 제시한 로그는 교묘하게 위조된 것입니다. 그는 실제 서버의 원본 로그를 공개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지원 컨설턴트의 IP에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는 시도만 있었을 뿐 접근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다른 내부 IP에서 그 접근을 승인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보안 전문가는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다. 그 IP를 추적한 결과 IT 보안팀의 박 부장 개인 단말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은 그 데이터를 최영민 이사님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최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최영민에게 다가갔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겠군요. 태준은 태블릿 PC를 최영민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다. 화면에는 최영민이 홍콩의 유령 회사로 빼돌린 200억 원의 자금 흐름도와 그 돈이 선세 바이오로 흘러들어간 증거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행위, 최영민 이사,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당신은 MA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한지원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소. 내 말이 틀립니까? 최영민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강태준이 트라우마에 갇힌 망가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완벽한 반격의 덫을 놓은 냉혹하고도 완전한 지배자가 서 있었다. 태준은 회의실 문을 향해 손짓했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최영민과 박 부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 사회는 잠시 후에 소집하겠습니다. 태준이 얼어붙은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안건은 최영민 이사 해임 및 형사 고발, 그리고 오로라 테크 MA의 즉각적인 재개입니다. 그는 한지원을 보호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싼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증거와 전략으로 그녀를 공격한 적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기 전 회의실 한쪽에 서 있던 한지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심장부,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했다. 전날의 긴급 임원 회의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는 예정대로 강태준 대표이사의 리더십을 재평가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최영민 이사는 법무팀의 감시하에
이사로서의 마지막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한지원 역시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강태준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던 순간처럼, 혹은 그날 밤 한강변에서 무너져 내렸던 순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안건을 상정했다. 최영민 이사 해임 및 형사 고발건, 그리고 오로라 테크엠의 진행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최 이사에게 소명 기회를. 그 전에 최영민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 대표의 계략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덮기 위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사회는 저를 해임하기 전에 강 대표의 리더십 적격성부터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그가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소문이 왜 돌았겠습니까? 그는 망가졌습니다. 회의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이사들이 술렁였다. 최영민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강태준의 건강 문제에 대한 루머는 그들의 귀에도 익히 밝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불안한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다. 이제 태준이 대답할 차례였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영민을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사들 한 명 한 명과 시선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최영민 이사의 횡령과 배임,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법무팀에서 이미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이관했습니다. 그의 발악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사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저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 소문들은 적어도 그 근원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한지원조차 놀라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인정하려 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놀라움이 아닌 괜찮다는 격려와 신뢰였다. 그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도 아시는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어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저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제 모든 감정을 스스로 봉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얼음 요새 강태준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강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는 한지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그저 깨지기 쉬운 브리틀이 방어막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고 회사는 소통이 단절된 채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상처를 직시하고 일어선 자의 단단함만이 존재했다. 사람들은 제가 남자로서 무능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능했습니다. 고통이 두려워 사랑도 따뜻함도 그 어떤 인간적인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살아있는 시체였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벽하게 무능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이토록 솔직한 CEO의 고백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최영민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준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강태준은 이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선포했다. 이번 최영민 이사의 배신이라는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저에게 제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을 더 강한 리더십의 원동력으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로라 테크와의 M&A는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공포가 아닌 신뢰로, 단절이 아닌 소통으로, 깨지기 쉬운 성과가 아닌 회복 탄력성이 강한 퀀텀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의 과거 트라우마가 걱정되신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하고 강하며 퀀텀 이노베이션스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가장 연장자인 김 이사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한 리더의 진정한 부활에 대한 경의였다. 표결은 만장일치였다. 최영민 이사는 즉각 해임되었고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강태준 대표이사의 M&A 추진건 역시 만장일치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얼음 요새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는 훨씬 더 견고하고 따뜻한 성체가 세워졌다. 그날 저녁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후였다.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활기가 느껴졌다. 한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컨설팅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한 것을 보았고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막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그가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오늘부로 계약이 끝난다고 들었소.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지원이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하신 말씀,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퀀텀은 제가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과 5년 만에 되찾은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회사는 괜찮을지 모르지. 하지만 나는 아니오. 지원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한지원 씨, 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 지원 씨,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수군대던 그 소문들, 오늘 내가 이사회에서 고백했던 것들, 그 모든 냉정한 CEO의 모습, 무능하다는 오해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곳은 5년 전에 죽었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텅 빈 껍데기였지. 일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했소. 그것이 나의 현실이었소. 그는 지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제목에 담긴 그 문장이 이제야 비로소 그의 진심이 되어 흘러나왔다. 당신은 나를 CEO로 보지 않았소. 환자로도 소문의 주인공으로도 보지 않았지. 당신은 유일하게 내 얼음 성벽 안에 갇혀 있던 진짜 나를 봐주었소. 당신의 그 침착함, 그 전문성,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이 내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 그는 그날 밤 차 안에서 느꼈던, 그리고 집무실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생명의 감각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 없이는 불가능한 기적이었다. 내가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건 내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지원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전문가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 역시 그가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의 연약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진심을 보았다. 저도 얼음 요새 안에 강태준 씨를 보고 있었어요. 태준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5년 만에 되찾은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였다. 내 냉정한 CEO로서의 삶은 끝났소. 이제 한지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소. 지원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얼음 요새는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